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수도기획과 장배현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기후위기 시대 가뭄 대응을 위한 국가의 가뭄 대응책을 구축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후위기와 가뭄 전망, 국가 가뭄관리 체계, 그리고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까지 났던 남부지방의 가뭄을 어떻게 부처가 효율적으로 대응했는지 그 사례, 그리고 작년 4월에 수립된 영성유역 중장기 가뭄 대책, 그리고 올해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뭄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이변에 따른 기후 위기와 가뭄 전망입니다. 작년 3월에 발간된 IPCC 제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지구 표면 온도는 1850년에서 1900년보다도 약 1.1도씨가 상승하였고 210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서 봐주시는 바와 같이 22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기상이변이 출현하였습니다.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또 국지적 폭우가 내리는 등 동일 지역에서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년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발생하였으나 전남 남부지방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등 상반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과 기후의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비한 범부처 차원의 재난관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난 중에 특히 가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뭄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뭄은 1973년도 기상 관측 이후에 5년에서 7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가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가뭄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국지적인 가뭄이 발생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뭄 발생 빈도도 1년에 0.73회로 과거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08년도부터 9년도까지는 광동댐에서 그리고 2015년도 16년에서는 충남 서부권의 고령댐에서 그리고 최근에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영성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여 고통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20년 후인 2040년에는 평균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하지만 강우 일수가 약 12일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 강도는 증가되나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아서 가뭄이 발생할 확률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수급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물 수요와 관련을 해서는 공업용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화학이라든지 철강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단지로 첨단 산업으로 개편이 되면서 용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맨 왼쪽을 봐주시면은 2020년 현재 지금 반도체 공업용수 수요는 하루에 73만 톤인데 2040년도에는 3배가 증가한 210만 톤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부분도 지금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당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용수 공급을 위한 수원 확보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 용담댐 그리고 2006년도에 장흥댐이 준공되는 등 지금 공급에 있어서도 저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수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가뭄 취약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뭄 대응을 위해서 그럼 국가가 가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가뭄관리 체계는 평상시하고 가뭄시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연재해 대처법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되고 있고 여기부터 합동으로 가뭄 예해 경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생활용수는 환경부 그리고 농업용수는 농림부 기상청에서는 기상정보를 분석을 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가뭄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발생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되 분야별로 생공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기상정보 또한 산업부에서는 발전용수 및 산업단지 관리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전 부처에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공용수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생공용수 분야는 옆에 보시는 환경부, 행안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기관별로 가뭄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고 이러한 정보를 다 모아서 국가 가뭄정보 분석센터에서 그 모니터링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용수 수급 현황을 고려를 해서 가뭄을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가뭄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가뭄 예경보 정보를 행안부로 저희가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뭄 상황에 따라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생공용수 확보를 위해서 공급관리와 그리고 용수 사용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방안 등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가뭄 대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관리 대책은 크게 공급관리 대책과 수요관리 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수원강 비상연계를 하고 신규 수원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용수 공급 조정을 하는 등 용수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본 홍보를 기반으로 절수 제도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누수 저감관리 대책 등을 추진을 합니다. 특히 지역적 특색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남부지방 가뭄 대응을 부처 간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극복했는지 세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2년도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적인 가뭄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도시 침수가 일어난 반면에 남부 지방에서는 마른 장마 등 가뭄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2년 6월부터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영성 유역은 200일 이상이 심각 단계였고 특히 주황댐의 저수율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가뭄 상황에 대해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관리 대책에서는 주황댐과 발전용 댐인 보성강댐의 비상연계를 통해서 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주황댐은 광주광역시와 여수 광양지역을 포함하여 전남 남부권에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주수원인데 이 수원이 가뭄에 따라서 수원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전댐인 보성강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 운용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영산강 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보성강의 발전 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해서 약 3천만 톤을 주암댐 용수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기준으로 보면 약 82일 동안 사용 가능한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관 간의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암댐과 보성광댐 연계 운영 협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관리 대책입니다. 섬진강 유역의 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전남의 여수 광양 지역의 생공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여수하고 광양의 산업단지 및 그 지역의 용수는 주암댐하고 섬진강댐에서 방류되는 용수가 섬진강으로 흘러와서 그 섬진강 하류에서 취수를 해서 수원댐에 저류한 이후에 여수 광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가뭄이 심각했던 기간 동안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해서 주암댐의 세공용수 방류를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섬진강댐의 활용을 위해서 농림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림댐과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수양제를 연계 운영하였습니다. 평림댐의 경우에는 전남, 장성, 담양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댐인데 가뭄의 영향으로 저수비가 30% 이하로 하락하여 심각한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을 통해서 농업용 저수지인 수양제에서 여유 물량을 평림댐 생공용수로 연계 공급하여 약 300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 분야에 있어서도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절수 수요 조정 제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자치단체가 사전에 기준 사용량을 설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 수자원공사에서 전략한 용수의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하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의 12개의 지자체와 협약을 한 이후에 약 350만 톤을 절감을 하여 가뭄 극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여수 광양 지역의 산업단지의 공장 정비 시기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철강 업종은 하반기에 연 1회 이상 공장 가동을 중지를 하고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산업부와 그다음에 여수 광양산단 9개의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장 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땡김으로써 상반기에 공업 용수를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지역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 지역에 대해서도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R&D 사업으로 건조된 해수담수와 선박을 투입을 해서 완두군에 하루에 120톤의 담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도서지역 병물 지원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추진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심한 완도 지역에 병물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적인 남부 지역의 가뭄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가뭄 상황을 극복을 했고 앞으로도 부처 간의 가뭄 관리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성 지역의 중장기 가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작년 4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영성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입니다. 근데 동 대책은 1단계의 기본 대책과 2단계의 비상 대책 그리고 3단계의 도서 지역 대책으로 구분되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물 수요 분석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극한 가뭄 상황을 고려를 하여 장래의 최대의 물 수요량을 고려를 하여 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좀 더 1단계, 2단계 그리고 도서지역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요 기본 대책 중 하나는 용수 공급 체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암댐 공급 지역에 장흥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수 국가산단 및 전남 남부 지역에 용수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광양 4단계 공업용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취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광양 산업단지에 비상 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현재 기본 구상이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설계 준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단계 주요 대책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영산강에 용현 정수장을 비상 연계를 하고 그리고 발전용 댐인 보성강댐을 다목적화하는 내용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주수원이 동복댐인데 동복댐의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영산강의 하천수를 용현정수장으로 비상 공급할 수 있도록 가압장과 도수관로를 설치하여 비상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감흥시 발전댐인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 생공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협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1단계 대책에는 하수 재이용이라든지 지하수댐 개발 등의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4대강 보호 활용 방안, 신규 수자원 개발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반영이 돼 있고 정부는 계획에 따라서 이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서유역 중장기 가뭄 대책 중 2단계의 대책은 극한 가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까입니다. 첫 번째로 극한 가뭄 발생 시에는 댐 비상 용량 아래에 사수 용량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대책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극한 가뭄 시에는 섬진강의 경우에도 하류에 염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천수 취수를 추가로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대책에 있는 도서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가뭄에 취약한 도서별 여건 및 특성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반영하였고 또 가뭄 시 비상구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설비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동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서유역 중장기 가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배덕효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부는 금년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한 중장기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립하는 3대 유역의 대책은 국가 첨단 산단이라든지 특화단지 등 장래의 산업 용수 수요를 추가로 반영을 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가뭄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면 이 지도에 파란색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수 현황이 평년 대비 100% 이상이고 또 가뭄 숨은 상황하고 기상 전망을 봤을 경우에는 올해는 가뭄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불확실성에 따른 미래 가뭄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 확보라든지 가뭄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는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뭄 종합 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중에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수원 확보를 하고 용수 공급 시설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장흥 주암댐을 연계시키는
기본 구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신규 댐 건설을 위해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공공관정을 활용하여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용수 공급 시설 또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6년도까지 수도권, 새만금, 충북 내륙의 광역상수도 구축 체계를 조정해서 하루에 51만 톤 규모의 용수를 부족 지역에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123개소의 지방상수도에 노관로를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밖에도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이라든지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물이용국에서는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용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 가뭄에 대한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의 물 부족 지역 10곳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 3개소는 지하 저류댐 착공을 하고 7개소는 설계를 추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공용수 가뭄 모니터링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단계, 그러니까 관심주의 경계 심각 단계의 가뭄 상황 정보를 주 단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뭄 분석 상황이 정교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 단위보다는 하루 단위로 저희가 가뭄의 변화 상황과 추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비상대처 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발생을 했을 때에 전남 남부권에서 지자체에서는 가뭄 대응을 위한 자체적인 비상급수라든지 비상연계 대책이 없어서 초창기 대응에 좀 어려움을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스스로 선제적으로 가뭄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용수 공급 체계를 고려를 해서 가뭄 대처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국가 가뭄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임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취재 발표는 취재 발표 지금 4개가 더 나왔고 4시까지 이걸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자께서는 시간에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 가뭄 대처가 국가 가뭄 대응의 휴법 방안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이재천입니다. 간략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농업 가뭄 대책과 국가 가뭄 대응의 협업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농업 가뭄 여건, 그리고 이제 농업 가뭄 대책, 그리고 작년에 남부지방 가뭄 들었을 때 부처 간에 협업했던 사례, 부처 간 이제 가뭄 협업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저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다목적 활용 방안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또 부처와 위원회 차원에서 협조 보는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 가뭄 여건입니다. 앞서 환경부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가뭄은 자주 발생을 하고요. 또 강도도 세지고 또 지역별 편차도 심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올해의 가뭄 상황은 봤을 때 농업용 저수지가 전국의 90%, 저수율이 90%가 지금 넘은 상태고요. 평년 대비로 봤을 때는 110%, 120%까지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용수는 이제 저수지만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수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부작, 벼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1개월, 2개월 정도만 가뭄이 든다든지 강수량이 적으면 바로 가뭄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농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수 이용량은 전체 생공용수를 비롯해서 사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리설은 17,000여 개의 저수지, 그리고 양수장, 시포, 지하수 관정 이런 것들로 농업 수원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수지 17,000여 개 중에서 이제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한 3,400개 정도가 개소당 한 87만 톤 규모의 저수 용량이라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나머지 이제 한 2만 톤, 3만 톤 아주 소규모의 저수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년빈도 가뭄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리 안전담률이라고 하는데 수리 안전담률이 현재 64%입니다. 극히 미미한 상태고요. 여전히 좀 20년빈도, 30년빈도의 가뭄이 들으면 바로 물이 부족한 상태인 그 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용수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리시설이 쭉 있다고 했는데 소규모 수리시설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로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를 봤을 때는 패턴을 보면 대개 이제 9월 말에 영농이 끝나면 그때부터 급수를 안기 때문에 비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한 4월 말 정도까지 가득 이제 채운 상태에서 물을 공급을 하고 여름철에 비가 오면 유입이 되고 공급을 하고 하면서 등락을 하면서 저수율 분포를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00%로부터 시작을 안 합니다. 보통 80%, 올해 같은 경우는 90% 정도인데 이게 낮은 상태의 저수율로 시작을 한다면 바로 고갈되는 저수율이 가뭄이 들었을 때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공용수와 달리 농업용수는 사실상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농작물 생육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보면 강수량을 고려를 해서 저수지 규모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그것만큼 배로 물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는 가뭄 들었을 때 더 물 부족을 겪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에서 그 물을 공급을 이제 농경지로 하는데 주로 관수로가 아닌 그 내리 흘림식이 오픈되어 있는 개수로로 대부분 설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단부는 항상 용수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농지가 전용이 돼서 규모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가 주는 만큼 용수의 필요 수량은 줄지 않는다. 덜 주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용수 장래 물수급 전망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가뭄상은 10년민도, 50년민도 극한 가뭄 상태로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보통 한 5억 6천만 톤에서 8억 톤 정도 연간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가뭄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농기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저수지 분석을 했을 때 장래 그 다음해 봄까지 평년 대비 한 60%, 70% 비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수지가 부족할 저수지가 어느 대상 저수지가 어디냐라고 분석을 해서 겨우내 하천수를 양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수절의 저수지를 물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영농기에는 이제 용수로에 직접 급수하는 걸 채택을 하고요. 그마저도 수원이 없는 곳은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천에 이제 하상을 부착을 해서 임시 물막이 시설해서 이 물을 취수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이런 가뭄 대책들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수지를 이렇게 신규로 개발을 한다든지 또 하천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에 저수지의 뚝을 높여서 용량이 좀
확보된 여유가 있는 수원이 있는 시설에서 부족한 시설로 이제 수계를 연결을 해서 또 지역 간의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이런 장기 대책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을 지금 전국에 60개소 지구 정도를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급수체계 개선 방식으로 할 건데 이제 농업용수도 개수가 아닌 관수로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해서 물 사용량도 좀 절약을 하고 절약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급수체계 개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남부지방 감흥 협업 사례입니다. 남부지방 그 광주의 주 생활용수 수원인 동북댐뿐만 아니라 평림댐 여러 가지 다목적 댐들이 수위가 낮았고요. 그때 당시 농업용수도 물론 겨울에 비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로 굉장히 낮은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쪽에 섬진강댐이 있는데 섬진강댐은 주 한 80% 정도가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쪽 김제평양, 전라북도 쪽에 이제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생활용수 그리고 이제 하류 쪽으로 물을 발전소도 공급하는 이런 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섬진강댐 수위가 굉장히 낮은 상태, 2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예측하기로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바로 이제 고갈까지도 가겠다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한 게 농식품부에서는 이 섬진강댐의 물을 최대한 덜 사용하겠다라는 대책으로 겨울에 이쪽에 큰 하천들을 다 수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물을 가뒀고요. 그리고 이 하천의 물을 곳곳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름철에 비가 와서 이제 지금 섬진강댐이 거의 80%가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대책, 영농기 전에는 이렇게 하천에 물 가두기, 저수지에 물 가두기 했고요. 영농 중에는 이제 금강에서 물 끌어오는 거, 또 부안댐에서도 일부 보충수로 공급을 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남 장성에 있는 그 수양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댐이 건설이 되면서 이게 이제 주 수원이었던 것이 장성댐이 돼서 이제 보조 수원으로 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 저수지의 물량을 평림댐으로 공급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동복호가 이제 광주 수원 생활용수 수원이었는데 그 상류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가 좀 여유 있다라고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주민 동의하에 하류 쪽으로 흘려내리는 양은 극히 적지만 그렇게 좀 협업하는 사례고요. 이 덕흥보는 영산강에 있는 보인데 이 보에 있는 물을 취수해서 이제 정수장으로 보내는 이거라도 좀 확보를 하자라고 했던 대책인데 그래서 상류에 농업용 보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보들을 다 개방을 해서 방류해서 덕흥보에 취수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지역인데요. 완도의 금일도 같은 경우는 용항제 농업용 저수지를 정수장에 공급을 했고 신안 비금도 같은 경우는 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생활용수로 수원으로 공급한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자체와 관련 수혜구역 주민들, 농업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협업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담양호인데요. 담양호가 유역이 이 저수용량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도 잘 안 찹니다. 그런데 이 순창군, 전북 순창군에 있는 그 유역의 물을 이쪽으로 담양호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도수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이 주민들이 이제 지역 간 물 분쟁 때문에 이 도수 터널을 차수지역을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담양호가 작년에 이제 극히 저수율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전남도 담양군, 순창군, 농어촌 공사 해서 여러 차례 이제 협의를 거쳐서 협업한 사례인데 일단은 이 홍수기에라도
담양으로 물을 유입할 수 있도록 좀 이 차수벽을 헐자라고 해서 그게 동의가 됐습니다. 주민하고 동의가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사업이 그럼 담양호 하류에 있는 흘러내린 하류의 물을 순창군으로 공급해주는 그 사업도 사업 신규지구로 올해 이제 선정이 돼서 그런 이 지역의 협업을 어떤 이니티브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 간 협업인데요. 가뭄은 아까 환경부에서 말씀하셨듯이 18년부터 매년 가뭄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월 홍수 가뭄 예경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경보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가뭄 대책으로는 올해도 작년에 분석한 바 쉬운 한개 저수지가 물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912만 톤의 용수 확보를 올해 했습니다. 영용이 이제 전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 급수 대책비 118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지에 있어서는 가운데기 물 절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관련 저수지라든지 이런 가뭄 정보들을 농업인한테 제공을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다목적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량의 한 12% 정도를 지금 다목적으로 사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제 생활용수, 공업용수 정도로 70개 저수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환경용수로 또 1억 2천만 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활용 사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공용수로도 공급을 하고요. 농업용 저수지를 재개발해서 다목적댐으로 만든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양 저수지 물을 평림댐으로 공급하는 비상연계 사례도 있고요. 지금 충북의 미우강 수질 개선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상류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이제 하류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부처 간의 기관 간 협업으로 지금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활용의 요구가 있는데 일단 농업용 저수지를 이수뿐만 아니라 치수 측면에서 그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라고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활용을 하더라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또 어느 정도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고 문제점이 만약에 다목적으로 했을 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시행을 한다는 방법 어떤 지원을 활용해서 할 건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있으면 뭐가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영성 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댐과 생활용수 댐들이 용수가 부족한데 나주의 물을 좀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쓸 수 없겠냐라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농업용수는 이 하천에서 취수해서 나주호 농업용 댐의 하류 지역에 공급을 하고 좀 여유가 남는다면 나주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해주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이 죽산보, 이 영산강의 죽산보 하류가 바로 영산강 하구 쪽에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 쪽에서는 가뭄이 들어도 일정량을 상당량을 바다로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수자원이 없다라는 이제 산출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분석을 해서 또 상류에 농업용 폐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용 수량이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천 가용 수량 재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가뭄의 관점에서 본 국가 이수 안전도 재평가에 대해서 세종대학교 권상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오늘 얘기 드릴 건 이수안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수안전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모호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이수안전도에 대한 국가 이수안전도를 다 평가하거나 그러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좀 잘 고려하지 못하고 있거나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넘어가고요. 이런 내용들은 중복된 내용들의 시간 관계가 좀 뒤에 캔슬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뭄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상황들은 다 인지하실 거고 여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각각의 시나리오 연대기를 보시면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강화가 감소하거나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후변화가 온다고 해서 강화가 꼭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시나리오라든지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발표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희 나라의 가뭄이나 물 관리의 가장 큰 중심은 댐입니다. 그래서 댐에서 발생하는 가뭄, 댐가뭄이라고 하는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이 거의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이수안전도는 대부분 이 댐의 이수안전도를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댐 용수 209억 톤 중에서 한 121억 톤 정도가 다목적댐하고 용수전원댐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희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수안전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는 이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건교부 시절 2006년에서 물 공급 안전도 개념을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수안전도라는 말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신년빈도 가스량, 기준 가스량, 보장 공급량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저희가 얘기했었고 몇 개 이제 기준에서 이런 이수안전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댐 설계 기준이라든지 댐의 용량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상수도 시설에서의 취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세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제 댐 설계 기준, 상수도 설계 기준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수안전도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수안전도라고 하는 것은 댐의 또는 어떤 시설의 공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준 가수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면에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발생했던 그런 연도별 기준으로 그때 유입량 또는 강수량을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체계가 있고 또는 100% 보장해준다는 보장 금융량 요즘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신뢰도 개념입니다. 신뢰도 개념으로 몇 퍼센트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도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게임이 처음 건설할 당시에 어떤 이수 안전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공급을 하기 위한 기준을 잡았던 양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강댐 같은 경우는 기준 가스량이라고 해서 73cms 또는 100cm가 유지되는 댐의 저수량 확보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의 시대도 기념으로 비춰봤을 때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수안전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좀 바뀌어왔고 현재는 신뢰도 개념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나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전달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러 문헌이나 지금 과정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수안전도를 한번 다 끄집어 보게 되면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수안전도는 댐 자체에서의 이수안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이수안전도, 수영강댐 이수안전도, 대청댐의 이수안전도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법적으로 수자원조사계획법에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수 부분하고 치수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의 하나 핵심이 이 댐 이수 안전도 위반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수 안전도 중에 일종의 유역 이수 안전도죠. 물수지 분석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물 부족이 얼마만큼 날지를 평가하는 그 물수지 분석이고, 이건 지금 하천 유역 수장 관리 계획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유역 수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서 물수지 분석을 해서 이수 안전도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운영 관점에서, 대응 관점에서 보고 있는 그 이수 안전도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계라는 게 있어서 1년 앞에 물 공급을 95%를 보장하겠다는 기준으로 이수 안전도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설계 기준에서도 이수 안전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이수 안전도가 다 같은 이수 안전도지만 계산하는 방식이나 법적 근거라든지 서로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의 그 다양성도 존재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호성도 있습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1년 또는 단기 방문이 아니라 2년 가문과 같은 여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한 방문, 우리가 보장 공급량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댐의 시설을 넘어가는 그런 단연감, 이상감이 발생하는 그런 강우에 대해서는 상대적 대응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두 번째로는 기후 변동성,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기후 변화에 대한 고려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재평가할 때도 사회 승낙적인 변동성 부분들, 인구라든지 이런 개편에 따라서 물속의 지역적 이상적인 변화에 대한 예상 부분들이 충분히 시나리오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크게 필요성의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가뭄 및 특이점들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시간적인 제약성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용수공급 조정 기준입니다. 아마도 이 용수공급 조정 기준은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마 굉장히 특이한 아마 그 대비하는 그 댐의 일종의 그 대응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선들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내려갈수록 그 이제 가뭄이 심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요 특정 점에서 다음에 이 1년을 봤을 때 95%를 만족하는 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 선에 있다 그러면 이미 심각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요 상태에서는 농업용수하고 하천유지용수하고 생활용수 감량까지 이루어지만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미 많은 댐들에서 용수공급 조정 기준상에서의 관심 주의경 심각 단계 여러 차례 진입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성 가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강수량 보조금 한 70% 정도면 유입량 보조금 한 50%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우량의 부족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유입의 부족이 더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들이 좀 차이가 났다, 과거하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강우 패턴은 뭐 예년하고 볼 때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때 유입량은 전 기간에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댐별로 보시면 그런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뭄 대책에서 저희가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을 가지고 잘 극복했던 사례들이어서 넘어가고,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좀 집중해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산전도의 재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의 이수안전도입니다. 그 이수안전도는 제가 유역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말을 하고 싶고요. 유역 이수안전도고 얘는 장기간 30년을 바라보고 이수안전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댐 재평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시설물에 대한 재평가 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 이수안전도라고 같은 말을 쓰지만 이건 댐에 대한 이수안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장기간에 30년을 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댐 이수안전도의 용수공급 조정 기준상에서의 이수안전도는 1년을 바라보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1년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95%라는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부분을 다 오늘 말씀드리기엔 제 그 캡처가 안 되고요. 지금 보이는 요 단기 댐 이수안전도하고
댐 이상분들 댐 재평가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은 2015-16년도에 국가에서 큰 우리 수도권의 가뭄을 맞이하고 나서 댐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고 해서 이 댐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신뢰도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 10일 기준으로 요 전에 내가 서 있다고 했을 때 다음에 1월 10일까지 내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원용수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신뢰도가 95%인 저수량입니다. 내가 이 점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1년 동안 그 물 공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기준 저수량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를 10일 간격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수공급 조정 기준이라고 하고 관심 단계, 주의 경계, 경계 심각 단계에 따라서 각각 대응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저희 댐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선전들을 평가를 하려면 댐의 모의 운영을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댐 모의 운영이라고 하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저수 용량을 활용해서 공급하고 만약 홍수기 제한 수위가 넘어가게 되면 물을 방류하는 이런 굉장히 심플한 댐 모의 운영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이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주암댐에서 2022년에 연 유입량을 누적해서 그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컬러가 2023년입니다. 거의 극단을 달리고 있죠. 거의 역대급으로 낮은 유입량을 가졌고 다음에 거의 역대급으로 큰 유입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상황을 볼 때 과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댐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적절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뭄이 우리 지금 주암댐이라고 하는 단일 댐이지만 이 수전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될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애들이 2년 이상 왔다고 가정했을 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준 저수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1년, 2년을 버틸 수가 있는지를 약간 모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이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었는데 유입량 기준으로 그 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기준 저수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양이 굉장히 작은 양으로 보여지지만 양을 계산해보면 대략 한 62일 정도의 용수 공급량입니다. 주암댐이 하루에 한 119만 톤 정도의 물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1년 용수 공급량의 17% 정도를 더 키핑을 해야지만 1년을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로 나온 결과이고요. 만약에 이런 가뭄이 2년 동안 발생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선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댐이 그만큼 더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거의 댐의 용수 공급량하고 인력 공급량을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양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뢰도라는 개념 자체가 하여튼 매년 이런 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 과거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한 것들이고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저희가 모의 실험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00년의 유량을 저희가 모의 발생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준선과 이 2022년의 유량을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전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시사점이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의 모의 운영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이수안전들을 평가하는 결과 2년을 기준으로 이수안전을 평가를 하는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2년을 만약에 바라보고 95%를 만족하려면 댐이 훨씬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전 제가 2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가정에서 기준 저수량을 재평가를 해보면 현재하고 보시면 꽤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건 내가 2년 동안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기준 저수량이 되겠죠. 물론 댐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2년 단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평가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암댐의 22년의 그런 가뭄이 연속으로 왔을 때 저희가 만약에 국가에서 2년 단위로 타겟팅해서 만약에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대략 90% 수준에서 이산전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산전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용성급 조정 기준을 2년을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주암 때문에 발생했던 2년 가뭄, 연속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90% 현재 수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댐의 재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댐의 재평가는 전반적으로 여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모의 발생을 시킨 다음에 장기간 500년, 1000년에 대한 모의 발생 후에 이산전도를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고려했던 부분들은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만약에 숫자수를 연기 운용했을 때 이산전도가 평가 절차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를 부분하고 한강 수교에서 신규 물수교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 반도체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대략적인 가정을 해서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이산전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양강댐, 충주댐, 그다음에 화천댐을 연계 운용했을 때 기후변화라는 어떤 외력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산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모의 실험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제가 좀 상정을 하고요. 이 그림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연구해서 만들었던 이런 매트릭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X축은 온도의 증가고요. Y축은 강우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온도가 0에서부터 5도까지 증가하는 걸 갖고 강우는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20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 케이스마다 거의 한 3,000번, 5,000번씩 모의를 해서 여기 지금 색깔을 다 칠해놨습니다. 여기 색깔은 이산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선이 95% 라인이고 이게 90% 라인입니다. 우리 댐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산전도 기준인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이제 이산전도를 95%를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그림을 저희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요거에 대해서 분석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드리고요. 지금 봤던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한강 유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충주댐, 소양강댐, 화천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댐이 갖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댐 운영 룰을 반영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수안전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위해서 16개의 GCM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같이 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댐 모의 운영이 필요하게 되겠고 기존하고 좀 다른 부분은 한강유역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일일 기준으로 한 170만 톤 정도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 모의 운영을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충주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만약에 충주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용인 쪽에 들어오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요량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로도 이산전도가 지금 온도가 하나도 변화가 없고 강우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 87% 정도 됩니다. 수양강 댐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온도 5도까지 증가시키고 만약에 그 강우도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20까지 증가함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수안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동그라미들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강우의 증가하고 온도의 증가를 갖다 플러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수안전도를 만족을 못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요 충주댐만 보면 그렇고요. 만약에 충주댐에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용인의 상단에 들어오는 그 물량까지 고려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산전도를 만족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바꿔서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얘기는 충주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용인 상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댐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이산전도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시험은 소양강댐은 좀 더 형편이 낫습니다. 다만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용인 상단에서의 추가 소유량이 고려오게 되면 90%를 넘어가는 90% 넘어가는 이산전도가 부족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7.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을 지금 연계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계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전하고 다른 점들은 굉장히 빨간 점들이 사라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계 운영을 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감세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7.0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하고 차이를 보시면 4.5하고 7.5로 갈수록 온도의 증가가 굉장히 지배적이죠. 그다음에 강우의 증가도 좀 있고, 그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댐하고 소양댐을 연계하더라도 우리가 신규 수위의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기에는 현재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의 실험으로 화천댐까지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천댐을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충주댐, 소양강댐, 화천댐까지 고려했을 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다 반영하더라도 대부분 90%에서 95% 정도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수한 정도는 크게 보면 신규 댐 설계할 때 또는 기존 댐을 재평가할 때 또 하나는 감원과 같은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을 평가할 때 이런 값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공보준물의 그 치수한 정도를 평가하는 그 설계 빈도가 명확한 것과 비교해서 이수한 정도는 명확하게 어떤 특정감을 지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현재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뭄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만 아마 11월 정도의 댐 저수율이 가뭄으로 갈 거라고 저희가 대략 어느 정도 판단이 되게 되면 빠르게 좀 더 조치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우리 댐들은 여름에 물을 가뒀다가 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미 11월 달에 댐 저수율은 굉장히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년 이상의 연속 가뭄이 들었을 때도 저희가 아까 채널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모의시험을 보여드린 어떻게 물 공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수한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모의시험을 보여드렸지만 기후변화라든지 신규 물수율을 포함해서 또는 아까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에 대한 이수한 정도까지 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지 않으면 현재 이수한 정도가 명확하게 이수한 정도의 신뢰도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용수공급 조정 기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사례에서 보시면 저희가 원래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만들 때 목표했던 바는 기준선의 변동이 15일 이내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10일 안에도 기준이 바뀝니다. 관심의 주의로 갑자기 10일만 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충분하게 고도화된 그런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저희가 지키면 있어서 아까 계절적으로도 11월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돼서 1년을 바라볼 때 좀 더 안정적인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인종수 팀장이 준비해주고요. 광주 전남 지역의 심한 가뭄에 따른 대체 수원 등 대응 사례 공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본부 시설팀장 이용주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대체 수원 확보 등 대응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돗물 생산 공급 체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곡댐은 저희 지방 상수도로서 광주광역시 자체 수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용인 정수장으로 공급하여 이들 20만 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주암댐은 광역 상수원으로서 수양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경남 정수장으로 공급하여 이들 30만 톤을 생산하여 광주광역시는 총 5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은 가뭄 상황입니다. 동곡댐은 저수율 18.28%였고 주암댐은 17.6%까지 떨어졌습니다.
동곡댐 저수율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노란색은 평균 저수율이고 빨간색이 2022년 저수율입니다. 2022년 6월 24%까지 떨어졌던 것이 많은 장마와 태풍이 비껴가면서 2022년 9월 40.8%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부터 가뭄 극복을 위하여 물전략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녹색이 2023년으로 2023년 3월 18%까지 저수율이 떨어진 것이 5월 5일 어린이날 때 134mm의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이후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2023년 4월에서도 기상가뭄정보에서도 계속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동곡댐 가뭄 사진입니다. 동곡댐이 1985년도에 확장하였고 중앙댐이 94년도에 준공되면서 그 이후에는 광주광역시에는 지하급수가 있지 않았으나 30년 만에 극단적인 가뭄으로 지하급수를 검토하였습니다. 절수운동 및 요금 감면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대시민 물전략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 가뭄 관련 대응 상황과 물전략 효과를 공유하는 홍보자를 배포하고 매일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방송사와 유튜브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자치구별로 주요 거점별로 홍보물을 활용하여 거리 캠페인을 매주 실시하였고 물전략을 동상하는 방송, 라디오 인터뷰 및 기타 전 직원 물전략 홍보 안내 멘트, 통화 연결음 설정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웹배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계량기 수압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량 수용과 단독주택, 아파트들을 직접 방문하여 수도 계량기 밸브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수압을 낮추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상수본부 직원들도 직접 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실제 이 계량기 수압 조절을 해보니까 10%에서 20%까지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배수지 수위 및 수압을 조절하였습니다. 사전 작업으로 배수지별 궤도율에 따른 관망 해석 용역과 유출 밸브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대수용과 유입 밸브 조절 협조 요청을 하여 2022년 11월 정배수지 수위를 0.5m 낮추고 관내 18개소 배수지 수압을 조절하여 최저 수압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요금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요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실시하였고 감면 대상을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절감 수용가로 하여 2022년 11월 사용분부터 2023년 6월 사용분까지 감면하였습니다. 절감률을 10%까지는 절감량의 100%를, 10% 초과분에서 40%까지는 초과분의 10%를 감면하여 최대 13%까지 요금을 감면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실제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한 뒤 1일 100만 톤 미만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이용 부담금의 50%를 감면 시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저수조 청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건의하여 우기 전까지 저수 청소를 최대 2개월간 유예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청소 업체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저수조 청소할 때 저수조에는 70%에서 80% 정도의 물을 대부분 버리고 청소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광역상수도 저율저수 수요조정 제도에 대해서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 생산량 절감 효과를 그래프로 보시면 파란색이 2021년 주 단위 생산량이고 주황색이 2022년 주 단위 생산량입니다. 10월부터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절감량이 미비하였으나 2022년 11월부터 대대적으로 절수 홍보를 하고 계량기 수압 조정을 해가면서 2022년 12월 둘째 주에는 8.7%까지 절감이 보였고요. 2023년 4월에는 작년 대비 생산량이 10%까지 절감하였습니다. 대체 수원 확보입니다. 동곡댐 공급 가능 일수 증가를 위해서 대체 수원 개발 사업을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영산강 하천수 비상 공급 사업입니다. 영산강 물을 취소하여 광주천에 방류하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이 물을 용현 중수원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서를 지원받아서 실시하였고요. 2023년 2월까지 임시 관로를 연결하여 이를 3만 톤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말에 임시 가압장을 완료하여 이를 50만 톤까지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5만 톤 정도를 취소를 하다 보니까 하천수가 부족하여 농어촌 공사 등과 협업하여 상류에 보를 내리도록 하여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하천 유지용수 연로 및 부용관, 그다음에 도수관 등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업 기간을 최대한 절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영상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개발을 하였습니다. 동곡구 상류에 기존 하수는 기존 관정 37공을 가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관정 53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19억 원의 교부서를 지원받아서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이로써 동곡댐 공급 원수 이를 1만 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곡댐 상류 농업용 저수지를 방류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외동 저수지를 방류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공사와 협력하여 인근 농민들께 설명회를 거쳐서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영농 급수에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 이를 1만 톤의 물량을 방류하였습니다. 중장기 대책입니다. 저희 시는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광주 전남 지역의 중장기 통합 물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지리적 여건상 대규모 상수원 개발 대상지가 없어 대체 수원 확보가 어려운 점은 실정이기에 4차에 걸친 TF팀 회의를 통하여 중장기 방안 5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천수 취수 확대 사업으로 첫 번째 영산강 하천수 취수 확대 사업과 두 번째 Y벨트 강변 여가수 개발 사업을 검토하였고 농업용 댐과 생활용 댐의 연계 운영 방안으로 광주호와 동곡댐을 연결하는 방안, 장성호와 평림댐을 연결하여 광역 상수원을 저희 광주시가 공급받는 방안, 그 다음에 나주호와 동곡 정수장을 연결하는 방안 5가지로 2022가지 방안이 작년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영산강 하천수 취수 확대 사업입니다. 강변 여가수 개발과 하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 확대, 가압장을 신설하여 이를 10만 톤까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주호와 동남 정수장 및 나주시 등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축산본물을 농업용수로 직접 공급하고 나주호물을 생활용수로 전응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이상원 센터장님께서 가뭄 재난 위기관리 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발표할 내용이 가뭄재난 보통 상황관리라고 하죠. 위기관리 체계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사실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행정안전부에서 좀 지원을 요청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좀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연구자로서의 좀 생각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발표는 배경 이론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마씀드리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가뭄 관리가 얼마나 이론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국외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체계는 앞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배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크게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요. 18년이죠. 18년에 국가위기관리 지침 개정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위기관리 기본 방향에 보면 가뭄은 굉장히 앞선 개념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선제적 가뭄관리,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채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대응 체계입니다. 각 부처가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고유 업무에 맞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원활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그 협동 체계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정부 부처 간의 협동 체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또 더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동 체계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강화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오늘날의 재난관리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하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의 토대 위에서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재난관리는 협동적인 정부 간의 관계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할지 실제로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에도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지자체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가뭄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여러 가지 지자체 업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웬만한 예산, 권한 이런 것만 주면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우리 재난관리 이론적으로 볼 때는 중앙정부 시스템과 지방정부 시스템 중에 지방정부가 좀 더 재난관리할 때는 적절하다, 시민들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하기 적당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역할이 강조는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위기관리 지침상으로 지자체 역할이 가뭄 났을 때 조금 한정적이죠. 상황 파악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물 아끼는 거, 이 정도 좀 이렇게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뭐 사실은 지난번 가뭄은 저는 성공담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좋은 내용들만 하면 사실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몇 가지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쭉 한번 좀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동체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립재난연구원하고 같이 본 것 같이 몇 가지 가뭄 대응 체계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론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채택한 선제적인 가뭄 관리라는 학술적인 개념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과학 기술 활용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가뭄 지표도 만들고 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버넌스도 운영을 하죠. 그래서 가뭄 단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어떤 대책들이 있을지를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고 그걸 다 매뉴얼을 해서 정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뭄이 실제로 왔을 때 그 단계에 맞게 적당한 가뭄 대책들을 배치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동은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갖고 있는 컨셉은 보신 것과 같습니다. 가뭄 모니터링과 가뭄 단계 결정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요. 모니터링 할 때는 물론 오늘 뭐 여러 가지 부처에서 하셨는데 기상토양 수문 수정 상태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뭐 적절한 주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실제 가뭄하고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정해서 우리가
잘 지표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가뭄 지표 연구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연구고 WMO에서는 핸드북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지표 통상적으로 할 때는 과거에 이제 이런 지표를 당시에 만들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학술연구에서 적용성도 시청했고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국가 단위에서 적용할 만한 지표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상황관리할 때 적용한 지표인지 그리고 자료가 가뭄 지표가 얼마만큼 산정하기 좋은지 그리고 실제 약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오픈을 한 다음에 활용성을 우리가 증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적으로 한 6가지 정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가뭄 지표에 대해서 과연 저는 그런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지 조금 사실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이 부분 보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뭄 지표라는 거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간적으로 그냥 기상 지표 정도로만 보고 사실은 지자체 상황 관리할 때는 실제로 잠재적인 위험 수준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뭄 지표는 우리 행정안전부가 여러 부처하고 같이 만드는 뭐 몇 가지 가뭄 지표하고 다르게 지자체에서 쓰려면 실증 가능한 피해 영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커네티컷 같은 주에는 쉽게 국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 더하기 정성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항목들 그리고 필드 서베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신고도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어느 정도로 가뭄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뭄 지표가 나오면 가뭄 단계를 설정을 하죠.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마주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가뭄 지표에 따라 가지고 가뭄 단계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과연 광주시 입장에서 아니면 화순군 입장에서 우리 동네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 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재난관리 어떤 단계로 가야 될지 이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뭄 지표별로 다른 위기 단계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극복하기 위해서 실사례를 바탕으로 좀 기술적으로도 규칙도 좀 이렇게 만들어 둔다든지 아니면 합의 과정을 좀 만들어 둔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처별로 사실은 생산하는 가뭄 지표, 그걸 가지고 가뭄 단계로 사실은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뭄 대비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뭄 대책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누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해당되는 가뭄에 대해서 유효한 대책과 일반적으로 용수수급의 신뢰성이 되겠죠. 그 신뢰성을 위한 대책을 좀 구분하고, 수자 확보인지, 공급 효율 개선인지, 수요 감소인지 영양 최소화인지 통상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 담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우리 매뉴얼에는 이런 대책의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정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비 대응 수단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상황 중에 대책을 긴급하게 발굴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상황 중에는 정치적인 가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종족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현실성 낮은 대책이 발표가 되고 가뭄이 끝나버리면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게 사실 문제로 좀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대책을 여러 가지 관점에 유리한 대책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EU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워터 프레임워크 디렉티브 나온 다음에는 유럽 전체적으로 가뭄 대책을 어느 정도 프로세스화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매뉴얼화 진행하고 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과는 앞에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부터 해서 행정안전부와 같이 몇 가지 좀 지원을 좀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한 38회 점검회의도 있고 그 외에도 고위급 회의도 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이 드는 사항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니터링하고 단계 판단에 있어서 몇 가지 현재 우리가 가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들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좀 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뭐 농업 부분이라든지 생공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걸 실제로 담당자들 인식, 전문가들 인식 그 시기에 판단했던 것과 어느 정도 유효했다라는 판단인데 기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가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12개월 정도 누적 강수량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년 대비 가정용수 사용량 변화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뭄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좀 어느 정도 시사점을 갖추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에서 분야별로 나눠진 예경보안 시행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단계적 위험 수준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차원에서 가뭄의 종합적인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문제, 그 지자체의 주체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광역시에 우리가 매뉴얼을 봤는데 사실은 실무 매뉴얼 해양도에 있는 거하고 동일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에서 가뭄 단계 판단에 그리고 상황 판단의 일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절차, 판단 규칙, 합의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확인한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제적 가뭄관리 체계가 좀 갖춰졌고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정부를 먼저 갖추고 지역 단위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앞으로는 좀 지역 단위에서 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책 3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 가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아까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부처 합동 TF 설치 운영 이후에 다부처 통합 대응이 잘 되고 있고 중앙정부 리더십과 대응의 신속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시기 가뭄 대책 발부가 시행도 되고 있고 통일과 의견 수렴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매뉴얼화된 대책 수단이 좀 준비되어야 되고 어떤 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인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품질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주 사례로 이제 캘리포니아주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 한 2배 정도 사실 한 주라기보다 우리나라 2배 정도 한반도 2배로 보시면 되는데 한 5년 정도 2011년에서 16년까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왔죠. 보통 한 1000년 재정 기간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의 저수량이 보면 쭉 줄어들다가 2015년 4월 정도 되면 오로빌 대비 이 높이가 한 238m 한 정도 되는데 거의 이제 고가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응급 상황도 하고 힘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그동안 축적한 제도, 시설, 과학, 기술, 역량 결집해서 가뭄을 극복한 수장관리 성공 사례로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물전략 조치에 대해서 좀 배울 점이 많아서 이 자리에 남은 시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재난 행정입니다. 이때도 재난관리 법령하고 뭐 캘리포니아 수법이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재난 행정을 취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2014년 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물 전력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2014년 7월 정도 되면 자발적인 물 전력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얼마만 기간 동안 가뭄을 지속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7월에는 특별한 대책을 취하죠. 강제적으로 물을 아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물을 안 아끼는 수도 사업자들한테는 벌금을 이제 매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2015년으로 넘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좀 특징적인 게 강제적인 물전력 조치할 때 지역별로 9가지 티어를 구분해서
주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몇 프로 삭감주를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좀 반발이 커서 그 이후에는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목표 할당 목표치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승인을 받는 형태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급진적이죠. 우리는 자발적인 물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경제적 물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하려면 좀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 물 전략을 했다가 물 전략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강제적 물 전략으로 전환해서 모든 주 내에 25%를 줄이라고 했더니 지역마다 가뭄 상황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됐고 시설 투자한 지역에 대한 좀 사실 억울한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2015년 5월 돼서 지역별로 차등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신뢰성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자가 진단을 좀 도입을 해서 필요한 만큼 막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적으로 3년 가뭄이 연장된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용수 수급을 따져보고 제일 먼저 물을 아끼라는 겁니다. 물을 아끼고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충분히 아낄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용수 공급 인프라를 가뭄 상황 때는 좀 지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더 큰 이야기는 뭐냐면 시민들이 물을 아껴야 되면 시민들의 이 효능감이죠. 본인이 물을 아낄 때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효능감을 줘야 되면 전체 청사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꼈을 때 어느 정도 가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발표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목표만 잡는다고 실행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이제 가뭄이 났을 때 시민들한테 물을 못 쓰게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권리의 제한입니다. 그런 것들 법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수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불효불급한 물이 뭔지 가뭄 났을 때 물 아껴야 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 뭐 그 말고도 영국이든 캐나다든 뭐 이런 형태는 좀 갖추고 있습니다. 가뭄 상황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넘어갈 때 일시적으로 물을 금지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할지, 그 3단계로 넘어갔을 때 불효불급한 물 사용처가 어떤 게 되는지, 앞서 이제 광주시에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편류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발표를 보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과연 당시에 정말 20%를 절수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행적으로 20% 절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도 단체장들께서 전체적으로 20% 절감한다고 목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고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추세는 조금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용수 가뭄 단계가 금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로 따져보니까 가정용수는 4.4%밖에 전략이 되지 않았더라. 비가정용수는 3.5% 더 써버렸더라. 뭐 집 앞 안에서 아낀 걸 집 밖에서 썼을 수도 있을 거고 이거 한번 좀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자발적인 물전략 대책은 생활 속 실천까지 상당 기간이 발생하더라면 광주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절수 효과가 짧게 지속되더라. 비단지 정도 되겠죠. 한 달 있다가 꺾여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용수와 비가정용수 간의 관계도 한 번 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막대한 행정 소비, 저조한 시민 참여, 미약한 절수 효과 이런 걸 고려할 때 시민 동생 고소하는 물전략 캠페인을 정상적인 재난과의 수단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우리 제도상으로 좀 보완할 여지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 현재 공동연구팀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종류는 뭔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성공담으로 봅니다. 특히나 2015년 가운데 토론 때와 비교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굉장히 발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뭄 예경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뭄 지표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특히 지역 단위 예경보에 대한 보완 그리고
가뭄 대책 좀 더 매뉴얼에 수단의 옵션도 좀 담겨 있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좀 담아서 좀 더 애도하지 않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매뉴얼의 심각한 내용 부실, 뭐 사실 한파 매뉴얼인지 가뭄 매뉴얼인지 조금 구분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물 전략이 좀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필요시는 뭐 자연재해 대책법이 있을지 수도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뭄 상황에서 절수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의 사례 참고를 해서 좀 실을 수 있는 물 전략 목표제 도입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당시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발표하기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이 발표자님 발표를